BTV 동제의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교양 집사 시간이죠. 네. 지하철역을 통해 알아보는 지명의 유래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달린 총 거리가 지구 2,000바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누적 수송 인원이 총 100억 명이라고 해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능하기는 어려웠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옆에 그 뭐 아름답기까지야 야, 굉장히 네. 복잡한 그런, 예술이죠. 네, 수도권 그 전철 노선도가 뒤에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지명들이 생각보다 역사적인 어떤 것들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름들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그런 지명에 관해서 알려고 할 때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사실은 수도 없이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그런 영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 동네가 어떻게 그런 지명의 유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오늘 파이아케에서 들으신 얘기를 딱 보면 아, 이 역은 왜, 이 지역은 뭐 이러면 또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글쎄 말이에요. 근데 수백 개나 되는데요. 이거 다 하실 건 아니죠? 다 할 수 없죠. 뭐 당연히 오늘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혹은 이제 수도권 전철 1호선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1974년도 정도에 처음 대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정도 가까이 네. 됐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그 중심 지역을 관통하게 이 노선도를 짰기 때문에 네. 서울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름들의 지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자로 보통은 되어 있죠. 서울은 예외지만. 그래서 한자로 보통 두 글자인 이름이 많잖아요. 무슨 네. 가리봉동, 뭐 북가자동 이런 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글자인데 이 지역의 실제 특색을 반영한 이름소라는 게 있고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네. 그 다음에 그곳의 형태를 반영한 형태소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름과 형태. 네. 예를 들면 울산이라고 한다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산이나 뭐 봉우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산이 뒤에 붙었겠죠. 이런 걸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앞에 울이라는 것은 거기에 특징적인 무언가를 붙인 거죠.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자를 보면 한자가 뜻글자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한자가 포함하고 있는 뜻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추측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자로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신당동이 있잖아요. 신자를 지금 새롭다 할 때 신자를 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신당동은 그 근처가 무당촌이었어요. 무당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굿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무당촌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귀신 신자를 써서 신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새 신자로 바꾼 거예요. 혹은 한자가 어려울 때 좀 더 쉬운 한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걸 서울이라고 권할 수는 없죠. 요 지역만 얘기하면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되겠지만 전체로 본다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될 텐데요. 네, 뭐 동두천에서 그러니까. 거의 천안 아산까지 가요. 네, 충청도까지 가니까요. 네. 진짜 굉장히 많이 확장된 케이스인데 대략 여기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98개. 이 모든 영유 이름을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 그 서울의 어떤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각부터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각과 종로라는 지명은 사실은 같은 어원들을 갖고 있겠죠. 종자가 같은데 이게 치는 종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있는 게 보신각이잖아요. 아, 1월 1일 맨날 치는 거. 그렇습니다. 그 가면 이제 저기 뭐랄까 종각역에 내리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보신각이 있잖아요. 네네. 보신각이 종각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종각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신각에서 왔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 보신각과 종각과 관련되어 있는 게 종로라는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은 일종의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조선왕조가 이제 도읍을 하게 되었을 때 종로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의 중심 도시가 되고 여기 이제 시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종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종이 있는 그러니까 종루가 있는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로의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보신각 때문이다라는 건데 원래 그 자리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선초의 그 탑골공원 옆에 인사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입구에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가 워낙 이제 수많은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불에 탄 것만 해도 3번 있었다고 그러고 옮긴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했던 게 모두 8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신각 자리에 오게 된 그런 뒷얘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도 서울에 이제 4대문이 있잖아요. 네. 동대문은 이제 흥인지문이고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그럼 보통 서대문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서대문이 어디 있나 그럼 지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거든요. 서대문 역은 있는데 그렇죠. 서대문 구도 있죠.
네. 그렇지만 서대문은 없잖아요. 동대문, 남대문은 그 자체로 이제 아, 문화유적지인데 본 적이 없네요. 왜냐하면 일본이 없앴거든요. 아. 일제강점기 때 그 지역을 개발한답시고 도로를 네. 넓히고 한답시고 서대문을 멸실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북대문이란 말 잘 못 들어봤잖아요.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있고 남대문도 이런 지명인데 북대문이란 거의 안 쓰는데 북대문이 있어요. 청와대 뒷산에 있거든요. 보통 이제 숙정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숙정문이라고 하는 이제 북대문까지 서울은 당연히 이 네 개의 문을 가지고 성곽을 쌓은 성도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북대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서대문은 또 멸실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개의 대문과 작은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소문, 서소문, 아, 서소문요? 남소문, 서소문요 네. 아시죠? 근데 서소문 역시 멸실이 됐죠. 없어졌죠. 그래서 서소문도 지금은 그 지명만 남아있는 케이스인데 모두 8개의 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서울의 위치를 그려볼 수가 있죠. 지도에서 이 4개의 문만 봐도 아 옛날 성곽은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옛날 진짜 서울이었구나라고 조선시대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동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묘라는 말이 우리가 묘지할 때 묘자가 너무 강하잖아요. 한자로 또 다른 묘가 있거든요. 릉? 능은 아니고 사당? 아. 사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에도 중심되는 곳 중에 종묘 있잖아요. 네. 종묘를 묘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란 말이에요. 뭐 제사 지내는. 그렇죠. 사당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조상들도 역시 신수들을 모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동묘도 역시 사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동묘는 누구의 사당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흥미롭게도 동묘는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동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동, 관왕, 묘의 준말이에요. 관왕. 관왕이 누구냐? 관이 바로 관우예요, 관우.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니까 관우를 이게 역시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관왕이라고 왕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관우를 높이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속 쪽에 밝으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무속들, 무당들 이렇게 섬기는 신 중에 관우신이 있어요. 관우신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당 같은 데 가면. 그 왜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조선과 함께 왜군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명나라군이 왜군하고 싸울 때 위기에 닥칠 때마다 관우가 나타나서 관우의 신병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에 요구를 했어요. 명나라에서 명나라 장군들이. 그렇게 해서 조선의 관우의 사당을 지어라라고 해서 동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대여섯 군데를 지었어요. 서울에도 2군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관우에 대한 신앙이 수입이 됐다고 그럴까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민간에까지 퍼져서 무속 같은 데서도 이제 관우를 신으로 섬기게 됐죠.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터무니없고 이상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이상하거나 터무니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서양 역사에서는 십자군 같은 게 있잖아요. 성 게오르기우스가 나타나서 상대를 물리치게 했다는 어떤 전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국기를 다루면서.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서양의 성인에 관우를 한번 집어넣으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설동이죠. 네, 신설동은 말 그대로 상상이 되잖아요. 새로 지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새로 지었다는 게 수백 년이 됐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인데 우리는 지금 서울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 구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한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성부가 있으면 그 밑에 5개의 부가 있었어요. 그 부 밑에 방이 있고 방 밑에 더 작은 단위인 계나 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 이종의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숭신방이라는 더 작은 단위가 있었고 숭신방 안에 새로 마을을 만들어서 신설계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계라는 것을 지금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신설동으로 바뀌게 됐겠죠. 자, 제기동이죠. 네, 제기동은 제터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터. 역시 터 기자를 쓴다는 얘기죠.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냈는가? 조선은 농업국가잖아요. 농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 농사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농사의 신이라든지 곡식의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이 제기동인데 이 제기동에 제터할 때 그 제는 뭔가 하면 선농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선농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선농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농사를 할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선농제가 있고 먼저 선자를 쓰거든요. 중농제가 있고 후농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내게 되는데 가장 이제 농사를 지내는 그 초기 입춘 근처에서 지내는 게 선농제란 말이에요. 선농제를 지낼 때 왕이 직접 농사 시범을 보여요. 이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쟁기도 갈고. 그럼 선농단에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되어 있죠. 농사 기술을 인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국 신화에 따른 바로 신농시죠. 신농시 할 때 그 농이 농사할 때 농이거든요. 네. 또는 후직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농시, 후직시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선농단의 선농제의 어떤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이 선농단에서 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설렁탕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선농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이제 제사를 지낸 희생 제물이나 뭐 제사상에 올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나눠 먹지 않습니까? 문무백관들하고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제사를 뭘로 지내냐면 소고기로 이제 소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가 다 끝나면 소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소고기를 나눠서 먹으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물 붓고. 그렇죠. 그래서 끓이는 거죠. 가장 네. 많이 할 때 이제 수프를 만들면 가장 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붓고 끓이게 되는데 원래는 선농탕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이 세월이 흘러서 훨씬 발음이 쉬운 설렁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지명들이나 무엇의 유래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반례들이 있고요. 또 다른 썰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것이고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로 가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남아있는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이제 한 가지 추가 지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사직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직동이요? 네. 제기동도 있지만 사직동도 있잖아요. 사직동에 사직단이 있었어요. 제기동에 선농단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사직단이 심지어는 선농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종묘 선농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네. 종묘 사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요? 중요한데 이 사직이 네. 뭔가 하면 신 이름이에요. 사자와 직자를 한자로 붙였는데 사는 토지의 신입니다.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이에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할 수밖에 네. 없겠죠. 아까 조선시대의 농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청량리인데 이거는 그냥 청량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청량사. 도성 사람들이 여름에 이제 막 덥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가면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굉장히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사 쪽을 휴양지로 많이 갔다는 건데 그 청량사에서 청량리가 왔는데 이 말하고 한자가 똑같은 게 청량음료라고 할 때 그 청량도 그 청량이거든요. 물론 청량사에서 온 건 아니지만 청량하다는 느낌으로 이제 탄산수가 포함된 음료를 우리가 청량음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뜻이. 네. 어쨌건 한자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자, 일단 회기인데 회기라는 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원래는 뭔가 하면 회능 혹은 회묘가 있는 터기자를 쓰잖아요. 회능과 회묘는 누군가 하면 바로 패비윤 씨입니다. 연산군의 엄마지 않습니까? 생모. 네. 성종의 이제 패비죠.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랐거든요.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또 왕이 됐으니까 왕의 어머니를 굉장히 능을 잘 가꾸었겠죠. 그래서 능이라는 말 붙은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격이 있는 말이잖아요. 묘보다는. 묘는 훨씬 더 낮은 격이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회릉이라고 말을 붙인 거죠. 근데 회가 품을 회자거든요. 생각할 회자.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계속 생각하고 기리고 품는 거죠. 그래서 회능이라는 말이 붙게 된 거죠. 근데 연산군이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었잖아요. 연산군에 관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네. 뭐 최근 영화로 사람들이 다 아시는 거는 왕의 남자도 있을 거고요. 간신도 있죠. 네, 그렇게 수많은 영화들을 사실은 그 사례들을 영화로 품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연산군이 실각하잖아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패비윤 씨가 격하가 되겠죠? 왕이 쫓겨났으니까. 또 이제 폭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회릉에서 다시 회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처를 회묘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묘할 때 묘지할 때 묘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묘자가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어 터 해가지고 회기동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다음에 회자가 한자로 굉장히 복잡해요. 획수도 많고 네. 품을 회자가. 그러니까 쉬운 한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올 회자, 아주 간단한 회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간단한 한자로 바꾼 수많은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회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대합 회기, 뭐 지금 전철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신임은 석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름들이 붙으면서 끝에 동이 안 붙으니까 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헷갈리는데, 석계동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석계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석계역 때문인데, 네. 이거는 석관동하고 월계동을 합쳐서 석계역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중간쯤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월계동은 뭐라고 할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중랑천이 있잖아요. 또 우이천이 있잖아요. 중랑천과 우이천이 만나는 지역이 이제 월계동이 있는데, 이 만나는 지역의 형세가 반달 모양이라는 거예요. 혹은 높은 곳에서 이곳에 보면은 이 천에 달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월자. 네, 월계동이라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붙였고요. 녹천도 비슷한 이름입니다. 녹천도 이제 우이천이 이제 두 줄기로 가다가 중랑천이랑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우이천이 두 줄기로 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들어서 중랑천과 만나는 그 지역의 형세가 사슴뿔 모양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녹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창동이라는 것은 창고할 때 창자예요. 조선시대에 양곡을 모아두던 창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곡물창고. 네, 그래서 이제 창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방학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서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조선시대에 딱 와보니까 거기에 학이 굉장히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방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썰이 있고요. 혹은 이 지역 자체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다 해서 방학이라는 이름이, 노을방자를 쓰거든요. 어떤 그런 이름을 붙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들린 요금제. 자, 도봉산 때문에 도봉이라는 이름이 왔을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의정부일 텐데, 의정부가 바로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행정기관, 심의도 하고, 뭐 결의도 하고 이런 곳이죠. 근데 이 의정부가 이 이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조선시대 초기에 어떤 비극적인 역사 중에 우리가 함흥차사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로. 네.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태종이 되었는데, 태종이 자기 형제들 상대로 해서 이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못마땅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흥으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버지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다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신하들 보내는데 뭐 죽거나 뭐 등등이 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흥차사라는 고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양으로 이제 환공을 했죠. 태조가 상왕으로서 환공을 하는데 한양까지 안 오고 지금 의정부 지역에 그냥 굉장히 오래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해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상황의 어떤 심기를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무 대신들 입장에서는 상황하고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에 있는 신하들이, 대신들이 의정부까지 올라가서 이 상황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곳이 의정부와도 같은 곳이다, 혹은 대신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해서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게 제일 유명한 유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죠. 네, 영의정, 좌의정 뭐 다 간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왕은 한양에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의정부에 구실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본 책들에 대한 그것은 틀린 유래다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이것도 물론 견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의정부 둔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가 붙었다라는 건데요. 옛날 지역 중에 둔야리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리, 마을 리자를 붙여서. 국가의 어떤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국가기관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네. 의정부도 있게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국가기관들에 따라서 땅들이 따로 다 있는데, 이렇게 땅을 따로 두어서 국가가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을 그 기관을 위해서 물자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송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둔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어떤 전용 땅이라고 그럴까요? 그 땅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정부 둔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의정부 둔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정부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견해가 더 맞는 것으로 제가 본 책들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지나는 하천이, 하천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두천이에요. 아, 그대로네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한자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죠. 왜냐하면 두자를, 콩두자를 쓰지 머리두자를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면, 회귀할 때 회자를, 품을 회자를 안 쓰고 다시 하다 할 때 그 회자를 쓰는 것도 돌아올 회자를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두자가 약간 복잡하잖아요. 횟수도 많고. 머리 두자 안에 콩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획이 간단한 콩두자로 머리 두자를 대체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동두천이라는 것은 하천의 모양이 지역을 감싸는 것 같은 그런 형세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동쪽에 있다라는 그런 어원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남영을 가겠습니다. 남영 할 때 영은 군영, 병영 할 때 그 영자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군대 병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병영이 어디냐의 문제인데 또 이제 그 유래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의 군사시설이 실제로 병영이 거기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다 더 현실적인 추측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이 남영 있던 곳에 일본군 주둔지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군 병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해방 이후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들어선 게 지금 미군이에요. 그래서 남영동에 네, 미팔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영이라는 것이 붙었던 것은 유래를 보면 아마도 추측컨대 그 일본군 병영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견해가 일단 있고요. 용산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용처럼 생긴 산, 용의 형상을 한 산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죠. 한강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면 게 가능한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딱 없이 탁 시야가 트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건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사대문 바깥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화대교가 있잖아요. 네. 양화대교에 있는 데가 양화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건 그 양화진 쪽에서 양화나루터 쪽에서 이 동쪽의 언덕을 바라보면 그 언덕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언덕을 용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해서 이 용산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아까 뭐 노량진 이야기 하셨는데 진이라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군사지역과 관련이 있어요. 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천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에 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부산진, 뭐 옛날에 주문진, 요즘 뭐 그 다음에 또 청해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바로 그 진인데요. 노량이라는 말 자체는 백로가 논인다는 뜻인데 백로가 논이는 나루터인데 이것에 말하자면 일종의 군사기지 같은 것이 하천과 관련해서 아마 수도 방비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노량진이라는 진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량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방신기를 지나서 이제 영등포인데 영등포는 어원 추측이 어려운 곳으로 제가 본 책들에서 많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영등포는 이거야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일단 포라는 말을 진이라는 말과 설명을 해보면 포라는 말이 들어가면 역시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처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어요. 포라는 것은 강가나 바닷가에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포란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포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서울 지명들 있죠. 다 한강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라는 이름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뜻이고 포라는 건 알겠는데 강가나 바닷가라는 건 알겠는데 영등은 뭘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만 있을 뿐인데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제 영등제라고도 하고 영등굿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제주도에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영등 시인에게 바치는 제사, 영등할망이라고도 하죠. 제주도에서 그 영등굿을 아마도 이 지역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영등굿을 한 지역, 그 다음에 포라는 지역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영등포라는 일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림 내려와서 이제 구로인데요. 구로는 설명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구로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전설 속에서 아주 오래 장수했던 9 노인들이 살았다. 그래서 구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느낌도 들죠.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전에 큰 홍수가 나와서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이제 대피를 했는데 9명의 노인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대피하지 않고 마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다. 아름다운 또 이런 또 설화들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또 견해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하게 반박하는 견해 중에는 어떤 견해까지 있냐면 80년대에 원래 구로가 영등포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분구가 되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80년대 구로구가 영등포구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공무원이 그냥 구로라는 이름이 9구자에다 노인 노자를 쓰니까 그 9명의 노인들이 장수한 노인들이 살았다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공무원이? 네.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이 만들었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네. 이걸 재반박하는 견해들도 있죠. 그 이전에도 구로라는 이름들을 계속 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안양천이 있단 말이에요. 도림천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움푹 파여 있는데 구덩이처럼 보이잖아요. 구덩이에 해당하는 옛날 말이 한글로 구례였다는 거죠. 근데 구례에서 말이 이제 전성이 되어서 구로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 갈이라는 말이 우리말 고어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강도 거기랑 이제 유래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골짜기도 거기서 온 말처럼 되어 있는데 갈라진 지형이다라는 데서 갈에서 구로가 왔다.
이런 또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는데 기왕이면 그 9명의 노인이 살았다 이러면 좀 뭔가 그럴듯하고 재밌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견해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동인데요. 가산이라는 것은 이제 가리봉동, 독산동 두 개 합쳐서 그냥 만든 재미없는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주변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게 모양이 특수하면 그걸로 굉장히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 있는 나무나 동물이나 뭐 이런 등등. 관악이라는 지역은 관이라는 것이 갓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 모양에 위에 바위가 있는데 마치 간 모양처럼 생긴 바위다 해서 관악산이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지역명인 관악이 오게 됐죠. 안양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용어예요. 극락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일종의 이상향 혹은 안양이란 말 자체가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갇힌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안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안양사에 안양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원래 불교 용어라는 거죠. 군포라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군이 이제 군대할 때 군자를 쓰거든요. 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포고요. 해안 지역에 있는 혹은 하천 지역에 있는 군포라는 것의 유래에 대해서도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임진왜란 때 네. 왜군들한테 쫓겨서 관군이 계속 패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지역에서 이제 패한 관군들이 모여있게 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음식들을 끌어모아서 이 배고파하는 관군들을 배불리 먹여서 힘을 얻은 관군들이 왜군을 물리쳤던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군포인데 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자가 아니라 배부르다, 포식하다 할 때 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 군인 관군들을 배불리 먹였다 해서 군포인데 이 포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포자를 바뀌게 되었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대들이 주둔한 곳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견해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을 군포라고 불렀다라는 또 재반박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견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쭉 지나서 뭐 수원은 또 얘기해야겠죠. 워낙 큰 도시이고 수원의 또 원은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는 물수자잖아요. 말 그대로 물고울, 물이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이고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본 책의 어떤 그 구절에 따르면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대요. 물이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서, 좋은 곳이라서. 그래서 우물이 없는 집은 수원에서 해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 우물이 있을 정도로 물이 넘쳐났다 해서 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쭉 넘어오게 돼서 이제 일로 가죠. 평택이라는 곳이 또 이제 굉장히 큰 곳일 텐데 제가 군 생활 여기서 했거든요. 아, 응병 여기서. 네네. 근데 평택은 평은 평야할 때 그 평자고요. 택은 못택자죠. 연못. 그러니까 못이 있는 평야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특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넘어와서 이제 뭐 천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천안은 이제 왕건하고 관련된 어떤 고사가 있죠. 대전왕건? 네, 고려를 이제 창건을 했죠. 고려를 만들게 되는데 천안 지역에 왔을 때 그 부하 중에서 이제 술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책사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5마리의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형세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의주 하나 놓고 5마리 용이 싸우니까 거기가 어떻겠어요?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성을 쌓고 방비를 하면 천하가 편안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천안이다. 이런 어떤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산까지 오게 되는데요. 아산과 온양은 뭐 한 군 같이 합쳐져 있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고 역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아산을 어금니 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산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도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장자모 전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설인데 이게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봐서 바위가 된 전설. 장자모 전설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장자못이라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큰 부자가 살았던 저택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욕심 많고 야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승이 와서 영험한 승려가 왔는데 이 부자의 며느리는 굉장히 착한 며느리였다는 거죠.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뭐 퍼주면 난리를 치니까 몰래 시주하는 분에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한 대박 해가지고 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뒤늦게 이 시아버지가 본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런 거 준다고 쌀을 다 뺏고 그 스님이 갖고 다니는 거기다가 배설물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동물에. 그러는 걸 보고 이제 다시 이제 며느리가 뒤쫓아 나가서 다시 이제 쌀을 시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이 있는 저택에는 애군이 끼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말을 믿고 거기를 떠나는데 뒤에서 뭐 난리 나는 소리가 난 거죠. 뒤를 보니까 그 저택에 있던 자리에 밑에 불기둥이 치솟아서
쉽게 얘기하면 저택이 심판을 받은 거죠. 완전히 꺼져서 저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푹 파인 그 자리에다가 물이 차서 연못이 되었다. 이게 이제 장자모 전설이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그걸 돌아보는 순간 보면 안 된다는 계율을 어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가 됐겠어요? 바위가 됐죠. 호기심에. 근데 바위가 됐는데 그때 아이를 업고 있어서 아이를 업고 있는 모양처럼 보였다라는 그 전설도 있고 또 다른 전설 중에 하나는 그 바위처럼 바뀌었던 그 며느리 바위가 어금니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바위라고 붙였는데 어금니 바위니까 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돼서 아산 이름이 지금 붙게 되었다라는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전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설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 아산을 다른 식으로 특히 이제 언어학적으로 분석해서 유래를 설명하는 견해들도 책에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건 실제로 아산에서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관광지에 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설, 장자모 전설을 적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관련된 이름과 관련된 전설은 지금 말씀드렸던 장자모 전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온양이야 뭐 따뜻한 온자를 쓰게 되는데 옛날부터 온천이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주 오래전 이름은 원래 탕정이라는 이름을 썼다는데 탕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끓어오르는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온천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어쨌든 네. 지금까지도 탕정역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탕정에서 이 온양이 오게 된 건데요. 이 이름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쭉 보면 이제 오류동 같은 데 이름이 예쁘죠. 오류할 때 오는 오동나무란 뜻이고 류는 버들류자를 써서 버드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은 동네.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진 느낌이 들죠. 부천인데 부천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부평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 있지 않습니까? 네. 부평과 인천을 합쳐서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부천은. 쭉 넘어오면 인천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은 이제 어질인자를 쓰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인종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인천에도 미추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미추홀이 인천의 가장 오래된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미추홀로 불렸던 인천이 이제 후대 오면 계속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경원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에 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원군이 되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경원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원이씨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인천이씨라고도 지금 말을 하거든요. 경원이씨가 고려 말기가 되면 이제 외척으로서 위세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에 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인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경원이 씨의 대단한 위세를 감안해서 이 지역에 인종이라는 이름을 따서 인주라고 붙이게 되죠. 승격을. 네, 주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곳이지 않습니까?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주라는 이름으로 일단 정착이 되죠.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들이 약간 인플레가 일어나게 된 거죠. 조선 초기가 되니까. 주라는 글자가 뒤에 붙으려면 좀 약간 커야 되잖아요. 근데 크지 않은 군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인데 주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조선 초의 태종이 이것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냐면 군현에 그러니까 도호부 밑에 있는 군현 지역에 주자가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주에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작아서.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산 근처에 있는 데는 주자를 산으로 바꾸고 바다나 하천 근처에 있는 곳은 천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주가 바꿔야 되는 위기에 놓였는데 산이 가깝겠어요? 바다나 하천이 가깝겠어요? 당연히 바다지 않습니까? 네. 인천은. 그래서 인주가 인천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태종 때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마을이 한 60여 군데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지방제도의 뭐라 그럴까요? 제확립?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인천이고요. 인천에 계신 분들이 이거 알게 되면 인주로 바꿔달라고 서명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갖고 있는 유래들이 달라서요. 제물포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옛날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에서 한 부분이 제물포이고요. 포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사실은 나루라든지 혹은 해안가의 마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제물포라는 것은 사실은 제물량이라는 말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제물량은 조선시대의 수군기지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제물포역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그 수많은 구조들을 통해서 지금 뭐 충청도까지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숨 한 번 안 쉬시고 달려셨습니다. 힘드네요. 네, 뭐 이번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이 책들에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은 한국 지명 유래집
중부편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도움이 받았는데 사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 한국 지명 총남이라는 책인데 네. 생각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해요. 말 그대로 사전이죠. 안 읽혀요, 글씨가. 제 생각에는 지난 한 2, 3년간 이 책을 산 유일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서울의 전래 동명인데 옛날에 봤던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편을 기획하게 된 그 책이고요. 네. 이번에 역시 다시 보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동네 이름들을 다 유래들에 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한국 지명의 신비인데 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뭐라고 그럴까? 상대적으로 각각 지명이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책 한 권을 읽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명이 품은 한국사인데 이건 시리즈로 지금 6, 7권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1권과 3권을 참고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앞에 그 사전식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읽기에는 좀 더 편안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서울 택리지인데 이것은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인 분이 저자가 쓴 책인데요. 주로 지난 한 100여 년간의 서울의 곳곳의 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로랑 관련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 많이 읽은 부분입니다. 지명직설이란 책인데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명까지 같이 다룬 책인데요. 직설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저자의 그 지명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조의 어떤 비판이나 혹은 뭐 등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기도 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명 유래와 옛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서울의 지명 유래가 굉장히 너무 짧게 나와서 도움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요. 이 책에서 오히려 나온 부분은 후반부 쪽에 등장하는 서울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수많은 어떤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풀어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변별성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인간, 장소, 지명인데 구체적인 지명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지명이라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양하게 지명에 관련된 어떤 화두들을 풀어낸 그런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추천 타임 가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영화가 많이 된 왕이 광해군하고 연산군일 거고요. 제 생각엔 연산군이 그 중에서도 원탑일 것 같습니다. 왕의 남자 워낙 또 드라마를 잘 만들어낸 또 그런 수작이기도 하니까. 천만영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께 왕의 남자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왕의 남자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야. 자, 평론가님. 술자리 게임 중에서 지하철. 해야 돼? 네. 노량진, 신길, 동묘앞, 종로 3가, 종로 5가, 종각, 서울역, 시청, 인천, 제물포, 신창, 창동, 제 출근길입니다. 네. 남영, 소요산, 신길, 수원, 대방, 부천. 이게 너무 이제 목을 칠하는 겁니까? 뭐 역시 이기지도 않네. 열세공에서 나오는 방대한 그럼요, 짱이 지식. 있지. 결합스 때 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이미 가족인 두 사람을 위해 결혼 전에 할인받는 새로운 결합법을 소개합니다. 예비부부도 할인받는 요즘 가족결합 월 최대 23,500원 할인에 매달 VOD 할인 쿠폰까지 요즘 가족의 요즘 결합법 SK 브로드밴드 가입은 비다샵 106 어디든 가능스 때.